바다에서 온 사람, 윤살구 단편 소설. 할머니는 바다 출신이다. 바닷가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 그대로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그래도 심해보다 해수면에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는 하는데 수심을 말할 때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감이 부족해졌으므로 그 말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다. 아무튼 할머니가 막 못해 올라왔을 때 사진이 좀 남아있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손주들이 물어보면 꺼내서 보여주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허리 아래가 확실하고 훌륭한 곡선이었다. 격자무늬 비늘이 촘촘히 덮여있는 모습은 틀림없는 인어였다.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게 그렇게 대단한 비밀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내려갔던 항구 도시에서 할머니를 만난 후 그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산에서든 바다에서든 이런저런 게 많이도 솟아오르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나무 속에서 태어난 남자가 살고 또 저쪽 마을에서는 못에서 건져온 아이가 물갈퀴 달린 발로 걸음마를 하고 그랬단다. 어른들의 태어남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젊었을 때 모조리 겪는 바람에 훈련된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바다에서 온 새댁은 사람 신랑하고 결혼할 적에 이미 지느러미를 뗀 뒤였다. 첫 인상에 위화감도 없고 바다 주민치고는 사교성도 나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잘 섞여들었다. 고작 반백년쯤 전인데 세상이 그렇게 달랐다는 것이 그 뒤에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가끔 놀라웠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별거 없다. 그냥 만났어. 사람이 사람하고 만났다는데 뭐가 그렇게 신기해. 나는 이런 거 궁금해하는 너희들이 더 신기하다. 할머니가 귀찮아하면서 대충 대답할 때마다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버릇없다고 혼날 게 뻔했으므로 조용히 있었다. 할머니는 바다에서 왔다는 건 숨기지 않았으면서 어쩌다가 무트로 올라왔는지는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짐작가는 게 없지는 않았다. 아마 아주 로맨틱한 만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단 할머니 본인 의사로 무트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추측하기로는 블랙 마켓 같은 곳에서 처음 보지 않았을까 한다. 블랙 마켓의 존재는 별로 놀라울 것 없었다. 그보다는 그 시절이라고 그런 장소가 아주 공개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까지 흘러들었을까 의문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키운 근육이 있어서 몸집은 근사했지만 사실 은근히 수줍음이 많은 데다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말이다. 젊었을 때는 좀 달랐을까? 이미 지나간 시절이고 젊었을 때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중에 할머니 뿐인데 객관적인 대답은 못 들을 것 같아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콩깍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왕자님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지막까지 다정했으니까 할머니만 아는
이런저런 깜찍한 부분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기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할아버지를 용서했다. 로맨틱한 첫 만남은 없었지만 무시무시한 구마 같은 것도 없었다. 동네 신부님에게 머리를 잡히거나 지나가던 스님에게 제액을 뒤집어 쓰는 일 없이 할머니는 평범하게 잘 살았다. 내 기억에 종교인들은 오히려 할머니에게 친절한 편이었다. 그거야 할머니가 종교인이든 말든 남에게 예의를 지키는 편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말이다.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할머니에게 친절했다.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뒤 항구 근처에서 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는데 공장 사람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좋아했다. 인어의 남편이 만드는 배라면 풍랑에도 끄떡없을 거라면서 할머니가 가끔 할아버지 얼굴을 보러 갈 때마다 요란하게 반겼다고 한다. 틈만 나면 노래를 불러보라고 시키는 건 좀 귀찮았던 것 같다. 인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 그런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래도 시키는 걸 거절하는 것도 좀 그래서 한 곡조 뽑곤 했다고 할머니는 회상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할머니는 은근히 육지 사람들 노래를 무시하는 면이 있었다. 동년배 어르신들의 아이돌인 트로트 가수 콘서트에서도 혼자 흥겨워하지 않아서 무려 무대 위에 있던 가수에게 지목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콘서트에서 전설을 남겼다. 어르신 왜 이렇게 흥이 안 나 보이세요? 안 즐거우세요? 아, 건 노래 가락이 부족하네. 가락이 듣는 맛이 요만큼이야. 아유, 어떡해. 우리 어르신께서 제 약점을 아주 꽉 집어버리시네. 놓친 가락 어르신께 부탁드리면 저도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가수가 노래 한 곡 해보시라고 위트 있게 마이크를 건넸을 때 모시고 갔던 나랑 사촌은 할머니 양 옆에서 티나게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다. 기세도 대단한 우리 할머니가 당신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른에게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오. 내지는 내가 노래를 좀 하긴 하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서 못하오 하고 면박을 줄까 봐서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의외로 거절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그때 할머니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그동안 할머니가 왜 시큰둥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건 육지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 수 없는 노래였다. 구사할 수 있는 음역대 자체가 다른 느낌이었다. 관객들은 물론이고 가수의 관계자들까지 흥분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태어났다. 촬영을 하지 않는 콘서트라서 다행이었고 지금처럼 동영상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었던 것도 다행이었다. 다 까먹으셨다더니.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하고 나란히 뒷자리에 앉은 사촌이 투덜거렸지만 할머니는 새침했다. 잠깐 기억났어. 이제 다시 까먹었어. 그런 할머니였지만 식구들이 하나같이 자기 노래를 못 따라오는 것에는 좀 불만을 품었다. 어휴, 너희들은 다 너희들 아버지를 닮았어. 노래할 줄 아는 녀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다 내가 낳았는데 어쩜 이래. 할머니가 푸념할 때면 할머니 노래를 들어본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무용담을 전해들은 사촌들까지
얼른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그때뿐이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할머니는 엄마와 삼촌들과 이모들에게서 그들이 낳은 손자들에게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곤 했으니 말이다. 우리 엄마는 오남매 중 막내딸이었다. 오남매는 커서 다들 애를 둘씩 낳았기 때문에 한두 집만 모여도 정신이 없었고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규모가 굉장했다. 할머니는 자식이나 손주 중에서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았다. 공평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 등을 찌르면서 놀릴 때 공감하지 못했다. 그래도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는 건 너지. 그거야 애가 제일 아버지 비슷하게 생겼잖아. 우리 때도 야 할머니는 너희 엄마를 제일 예뻐했어. 너희 엄마가 아버지 닮아나서 아주 판박이야. 아니 뭐 판박이까지야. 엄마는 소심하게 부정했지만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할아버지랑 닮았다. 그리고 나도 아빠보다는 엄마 피가 진한 외탁이었고 말이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외가 식구들은 다 함께 침울해졌다. 서로 티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다. 할머니는 해가 갈수록 관절이 심하게 약해졌다. 특히 무릎 쪽이 심해서 양쪽 다 연골이 닳아버리는 바람에 일찌감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다. 빠르게 약해지는 관절을 보며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대목에서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바다 출신이셔서요 하기에는 눈치가 보였다. 약한 폐도 할머니를 오래 괴롭혔다. 할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폐와 관련된 질환이 하나씩 느는 것 같았다. 기흉인지 기종인지가 계속 생겨서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숨을 몰아쉬곤 하셨다. 무릎도 무릎이었지만 그 폐 때문에 병원에서는 할머니를 자주 붙잡았다. 단발적인 입원과 퇴원이 반복되었다. 장기 입원이 되지 않은 것은 할머니의 의사였다. 전문가가 권하고 가족들도 원했지만 할머니 본인이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 모두 속상해했지만 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입원실에 있을 때면 꼭 어항 안에 갇힌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할머니는 전혀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계실 때가 더 나아 보였다. 할머니의 병증은 가족들에게 여태 잊고 지냈던 할머니와 우리 사이의 종족적 차이를 떠올리게 했다. 가족들이 자주 심각해지자 할머니는 그런 심각함마저 성가셔 하는 듯 했다. 몇십 년간 유지해오던 태연함을 버리고 신경질을 부렸다. 아, 다 갈 때 돼서 그런 거다.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 아서라. 그래도요 어머니, 그래도고 자시고. 아, 내가 괜찮다는데 괜히들 그래. 됐어, 가서 일들 봐. 아무도 할머니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이모, 삼촌들이 돌아가면서 조르다가 할머니에게 내쫓겼고 자기들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들까지도 전선에 끼워 넣었지만 소용없었다. 할머니는 백전의 노장이었다. 바다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연전 연패가 이어질 때였다. 바다 손님들이 할머니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할머니 성격에 일부러 연락했을 리는 없고 아마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 모종의 인트라넷 같은 것이 있겠거니 가볍게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처음 한두 달은 누가 찾아오는 줄도 몰랐다. 바다 손님들이 우리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도 했지만 내가 그쪽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우리는 바다 쪽 식구들하고는 아예 단절된 채 살아왔다. 그들은 육지의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다에서 행사가 있다고 안부를 전해오지도 않았다.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어떤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았으니 우리라고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할머니 방 벽지가 자주 울긴 했다. 장마철이라서 그런 줄 알았다. 좀 습한가? 제습기를 돌려야 하나?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가구에 낀 소금기를 닦아낼 때까지도 잠시 고개를 갸웃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모래나 비늘 조각 같은 것에 맨발바닥을 찔리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긴 한가 보다 생각하게 됐다. 한 번은 청소기를 돌리는데 뭐가 걸렸다. 살펴보니 따개비가 끼어 있었다. 심지어 살아 있었다. 따개비 살이 꼬물거리는 걸 보면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평소 태어난 척 하시는 건지 정말 별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알기 어려운 할머니마저 그때만큼은 슬쩍 내 눈치를 살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른 척 했다. 모른 척 했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니었다. 가족 중 아무도 그들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데 나만 보았다. 만난 게 아니었다. 정말 보기만 했다. 한 번 빼고는 바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내 존재를 무시했다. 감히 쌍방향을 전제하는 표현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낮은 마주침이었다. 내가 할머니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육지 사람이라서 그들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막 군에서 제대했을 때였으니 말이다. 나는 학교를 2학년까지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하필 내가 제대하기 직전에 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학기가 붕 떠버려서 휴학 기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 규칙적인 체력 단련으로 생긴 어깨가 줄어들기 전이었다. 거동이 불편해진 할머니에게 관상용으로나마 예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았다. 할머니와 보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내 시간이야 숭덩숭덩 썰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넉넉했다. 거의 출퇴근을 하지 않았나 싶다. 어른들은 고마워했고 할머니도 즐거워했다. 주로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에 할머니를 찾아갔다. 하루는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는데 누가 안쪽에서 문을 벌컥 열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심 없이 어떤 저기가 감지될 정도로 세게 열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코가 깨질 뻔했다. 안쪽에 있던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다. 사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시선에도 담겨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일관성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친한 사이라면 형, 동생 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듯한 나보다 살짝 나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말할 수 없이 기묘했다.
전체적으로 색소가 옅었다. 동공은 뿌옇고 입술은 베이지색이고 눈썹 하나만 수초처럼 검었다. 옷차림새도 보통이 아니었다. 도포 입고 갓 쓰고 갓에다가는 구멍을 뚫은 뒤에 사극에서나 나오는 주령 같은 걸 턱 밑으로 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뒷짐을 진 채 서 있는 자세에 포스가 느껴졌다. 입은 옷이 검었으면 저승사자라고 아주 착각해 버렸을지 모른다. 할머니 댁에 모르는 청년이 출몰한 것에 놀랐는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당황했는지 아님 둘 다였는지 나는 그만 굳어버렸다. 남자는 시큰둥했다. 나를 그대로 지나쳐서 나가버렸다. 도포 자락이 스칠 때 약한 비린내를 맡았다. 해초를 말리거나 조개를 씹을 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소금 냄새였다. 이번에는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바다에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다. 쪼르르 할머니 방으로 가서 휠체어 옆에 들러붙었다. 할머니, 방금 나가신 분 누구예요? 누구야? 아니, 그 왜 갓 쓴 사람 있다 갔잖아요. 아, 할머니 사촌 오라버니 다녀가긴 했다. 사촌이요? 할머니 사촌이라는데 외모는 또래 수준이었다. 격차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그만 얼떨떨해지고 말았다. 그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있었으므로 부적응 상태는 새롭게 갱신되어 오래갔다. 바다 손님들은 무시무시했다. 나에게만 말이 없었던 거지. 할머니에게는 가차없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걸 한꺼번에 만회하려는 것처럼 찾아오는 얼굴들이 매일매일 바뀌었다. 한복이나 한복에 가까운 양복을 입고 번갈아 나타나서는 할머니와 티격태격했다. 바다 손님들이 구사하는 언어는 굴곡이 적고 한없이 날카로웠다. 맥락은 전혀 읽히지 않았고 소음으로만 받아들여졌다. 할머니는 거기다 대고 매번 육지 사람말로 응수하는 고집이 있었는데 할머니 말은 닫힌 문 너머로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므로 뭔가 거절을 하고 있나 보다 짐작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바다 손님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았다. 자식과 손주들을 상대로 갈고 닦은 말싸움 실력을 10분 발휘했다. 바다 손님들은 차례차례 함락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손님들을 무찌르는 동안 감탄이나 하면서 한 발 빠져있는 쪽을 선택했다. 안 보이는 곳에 조신하게 수납되어 있다가 할머니가 또다시 한판승을 거뒀구나 싶으면 슬그머니 나가는 시기였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마 육지 사람이 껴도 되는 분야가 아닐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마지막으로 본 인연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의 막내 여동생이었다. 바다 손님들 중에서 할머니와 가장 닮은 인어였다. 화내는 얼굴이 아주 판박이었다. 인상을 써서 똑같아진 얼굴을 하고서 둘이 엄청나게 싸우댔다. 한참 후 인어는 거실 소파에 앉은 채 손바닥에다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 자세 때문에 우는 거라고 생각했다. 좀 망설이다가 갑 티슈를 얼굴 밑에 내밀어 보았다. 정작 고개를 든 인어의 얼굴에는 물기 하나 없었다. 뭐야? 와, 한국말 잘하시네. 하긴 그쪽도 옷차림만 놓고 보면 나보다 한국에서
50년은 더 산 사람 같았다. 하얗고 파란 치마 저고리에는 생활 한복에 가까운 모던함이 있었고 머리에 쓴 것마저 전통에서 멀고 먼 리본 달린 보닛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머쓱해져서 티슈를 치웠다. 아니 무엇이나 싶어서요. 인어는 못 울어. 그것도 몰라? 저희 할머니는 바다 얘기 잘 안 해주세요. 할머니. 할머님이라니. 인어가 경악했다. 나보다 피부 나이가 어려 보이긴 했지만 촌수로 따지면 막내 이모 할머니 정도일 것이었다. 자기보다 나이 든 얼굴에게 할머니라고 불린 게 그쪽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 인어는 경악하다 말고 피식 웃었다. 비웃음의 농도가 짙긴 했지만 웃음은 웃음이었기에 눈치 없는 척 물어보았다. 할머니 부르들 자꾸 오시는 거예요?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해주던 할머니를 아주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불렀다. 정말 친동생이 맞긴 한가 보다. 꽤 나이를 먹었다는 게 말투에서 느껴지기도 했다. 고르는 단어라든가 그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요즘 사람과는 달랐다. 바다 얘기는 잘 안 하신다니까요. 내 대답에 인어가 슬쩍 눈치를 살폈다. 뭔가 가늠하는 느낌이었다. 나한테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재어보는 것 같았다. 다음 말을 들어보니 그럴만했다. 우리는 언니를 바다로 데려가려고 왔어. 바다에 어떤 동화적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말에는 제대로 당황했다. 바다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못 갈 건 또 뭐야? 인어는 척 보기에도 육지 사람에게 편견이 있는 듯 했다. 안 좋은 방향의 편견이 내 시원찮은 대응 때문에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일단 나는 육지를 대표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정도 자기 파악은 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그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다가 되겠지. 인어는 바닷물이 푸르고 그 포말은 희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정작 내가 그 말에서 얻은 정보값은 영에 수렴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유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에게 가까웠던 거다. 난생 처음 접하는 바다 화법이 그저 난감할 뿐이었다. 바다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앞뒤 없이 말하는 걸까? 혹시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전혀 와닿지 않는 육지식 간용 표현이 있을까? 내가 딴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인어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너 언니 손자지? 언니가 네 말은 좀 듣니? 할머니야 항상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죠. 성격 아시잖아요. 몰라. 우리 얘긴 안 듣겠대. 너라도 가서 말해봐. 바다로 돌아가라고 말 좀 해봐. 인어가 콧잔등을 잔뜩 찡그렸다.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은 찡그림이었다. 이미 우리도 이런저런 제안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전에 육지 사람인 손자가 할머니더러 바다로 가라 마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닌가 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솔직해지기에는 인어의 표정이 너무 참담했다. 참담함을 전혀 감추지 못한 채 인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언니를 돌려줘. 이대로 두면 정말 말라버릴 거야. 그건 바보짓이야. 나는 이번에도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도 말에 담긴 부정적 뉘앙스 정도는 감지했다. 단절을 암시하는 말을 그냥 넘기지 못했다. 안 그래도 바다 손님들의 얼굴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젊고 건강한 얼굴들을 여쭤보는 정도라면야. 정말? 인어가 너무 반색해서 나도 모르게 살짝 물러섰다. 장담은 못하지만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꼭이야. 네, 그럴게요. 네. 꼬박꼬박 대답하면서도 살짝 귀찮았다. 이모 할머니 인어가 돌아간 뒤에 할머니 방에 가서 앉았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내 쪽으로 고개를 틀며 올려다 봤다. 표정만 봐서는 바깥 소리가 얼마나 들렸는지 알 수 없었다. 왜 그렇게들 오시나 했더니 다시 바다 모셔가겠다고 한다면서요? 누가 너한테 뭐라 하더냐? 아니 그냥요. 됐어. 괜한데 신경 쓰지 마. 할머니 아무데도 안 간다. 바다 안 그리우세요? 그립고 안 그립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나는 속으로 그럼 무슨 문제인데요? 하고 투덜댔지만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평소에도 그렇게 바다 사람인데 티를 내는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다와 멀게 지내왔다. 지금 계시는 곳만 해도 바다에서 뚝 떨어진 도심이고 한두 번 가족들끼리 할머니를 모시고 바다 구경을 간 적이 있긴 하다. 할머니는 그때도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가는 게 싫다면서 뒤에서 서성거렸다. 수평선을 바라보는 눈빛도 덤덤했다. 어떤 종류의 상념도 읽히지 않은 시선이었달까. 상념을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으니 포착하지 못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어린 아이의 촉이 있다. 바다는 할머니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너 할머니 바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그럼요. 들었죠. 바다 되신다면서요.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웃었다. 내가 그냥 말을 옮기고 있을 뿐이란 걸 눈치챈 게 틀림없었다. 너는 아마 모를 거야. 알 수가 없겠지. 육지 사람이니까. 하긴 아무리 육지에서 오래 살았다 해도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바다였다.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사고방식이 아직 할머니 안쪽에 남아있을 테니 말이다. 그것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 말 그대로야. 바다 가면 육지에 있던 나는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야. 바다에서 살았던 시간만 남고 육지 살며 쌓았던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나라고 하겠니? 그냥 다른 사람이지. 너희들하고 너희들 엄마 아빠하고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모두에게 신뢰되는 거야. 할머니가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새삼스럽게 할머니 눈은 바다 손님들보다는 나나 부모님과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공은 하얗게 뜨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짙은 색이었다. 할머니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했다. 할머니는 함께한 시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겨우 한마디 끼어들었다. 저희야 그렇다 쳐도요. 그쪽 가족분들은 또 다르죠. 섭섭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와서 섭섭할 게 다 있다니. 너 그거 아냐? 인어들 쓰는 말에는 이별도 없고 작별도 없다. 인어들은 헤어짐을 몰라. 죽지 않고 그저 난대로 살아가기만 하니까 상실이란 개념이 없어. 상실이 없으니까 울지도 못하고 하도 오래 울지 않는 바람에 눈물샘이 그런 기관이 퇴화해버렸거든. 할머니에게도 없었다. 없다가 나중에 생겼다. 다리가 생기는 것보다 눈물샘이 나는 게 더 늦더라. 할머니가 눈가를 문질렀다. 그 순간 나한테 제일 꽂힌 부분은 할머니가 헤어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스를 길 없는 섭섭함을 느꼈다. 섭섭했지만 티낼 수가 없었다. 어른스럽게 굴고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할 얘기를 해주시는 할머니에게 어떻게든 어른스럽게 반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결국 울컥 올라오고 말았다. 목구멍에 울음이 걸리자 말이 없어졌다. 할머니는 슬쩍 내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으로 내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이거 봐라, 할머니 손 봐. 할머니는 이런 굴곡들이 참 좋더라. 없애고 싶지 않거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어. 사실 처음부터 알고도 남기로 한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도 내가. 그렇지만 내 인생이잖니? 내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아. 내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러니까 내 죽음을 슬퍼해 주렴, 얘야. 말씀하시는 게 다정하기도 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었다. 아이고, 우리 아가. 할머니가 안쓰러워하며 내 팔뚝을 쓸었다. 군인의 근육이 빠지지 않은 몸으로도 할머니에게는 아가였다. 할머니 손이 뺨에 닿았다. 손바닥만큼은 전혀 주름지지 않고 매끄러웠다. 매끄럽고 따뜻했다. 이모 할머니가 됐든 다른 인어가 됐든 바다 손님들이 오면 이번에야말로 할머니 편을 들어줘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었다. 내가 한마디 거둔다고 그쪽에서 눈이나 깜빡일까 싶었지만 균형을 맞출 자그마한 추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다. 마치 그 생각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바다 손님들은 발길을 뚝 끊었다. 나 몰래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더는 기울어진 바닥에 진주가 굴러다니지 않았다. 산호초 부스러기가 묻어나는 일도 없었다. 갑자기 나타났듯 간다는 말도 없이 바다 손님들은 가버렸다. 할머니는 그 뒤로 3개월쯤 더 버티셨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을 때는 징후가 분명했으므로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 딸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 사이에서 눈을 감으셨다. 모두 할머니에게 눈물샘을 확실히 물려받은 육지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때도 울었고 장례식에서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울었고 장지에 따라가면서도 울었다. 할머니가 슬퍼해달라고 말했으니 명분도 확실했다. 어른들이나 사촌들이 얘는 참 우는 것도 남다르다고 본인들도 나빠질 대로 나빠진 안색을 하고서 한 번씩 놀려댔지만 굴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만 온 것도 아니었다.
장지까지 가는 차에 이리저리 끼어 타고 이동할 때였다. 리무진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예보도 없이 내리는 비여서 다들 우산을 찾는답시고 허둥지둥했다. 그 사이 내 입술 위로 빗물이 살짝 떨어졌는데 비가 짰다. 너무도 익숙한 짠맛이 났다. 그건 바닷물로 된 소나기였다.